한번 쳐보자. 7번에 몇 번? 3번? 이거 왜 틀리지?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제일 쉽다니까. 왜 제일 쉬울까? 시험은 객관적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지선다잖아, 객관식이. 그러면 한 선지의 정답률이 몇 %겠어? 20%. 그지? 근데 20%가 아니야. 이 5개 중에 최소 2개는 애초에 거의 정답이 될 수가 없어. 2개 빼고 시작하면 최소한 3분의 1인 거지. 왜 그러냐? 출제자가 사람이라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학교 시험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그지? 이의 제기하는 거. 그 시험 그 정답 정정 기간 그때 교무실에서 학생이랑 선생님이랑 막 싸우잖아. 그거 선생님들이 진짜 싫어한다고. 왜 싫어해? 일단 선생님들은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혹여나 만약에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돼? 그럼 어떡해? 그럼 막 또 번거로워지잖아. 귀찮단 말이야. 심할서도 써야 되고. 만약에 평가원이어봐. 수능 시험에서 만약에 복수 정답 나와버렸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거 법원까지 가.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옛날에 90년대인가? 그때 수능 때 그 과학 시험에서 다음 중 엿을 만들 수 없는 재료를 고르시오. 그게 정답이 무였나 그랬어. 무로는 엿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 무를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학생들의 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 무로 엿을 만들었어. 무로 엿을 만들어서 그 평가원 찾아가가지고 막 시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복수 정답 인정됐어. 그러니까 출제자들 입장에서 어때? 몇 개월 동안 갇혀가지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문제 막 다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나서도 막 피곤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애매한 선지, 두루뭉술한 선지는 처음부터 정답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거야. 왜? 피곤해지잖아. 그런 게 정답이면. 그러면 선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한번 봐볼게. 반어적인 표현으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런 선지가 있다고 해보자. 나였으면 그냥 틀렸다고 보고 넘어갈 거야. 왜? 일단 반어적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왜? 반어법이 뭔데? 내용과 형식이 서로 반대란 말이야. 예를 들어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이거 칭찬인지 아니면 비꼬는 건지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 맥락을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맥락을 본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걸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대적일 수 있다고, 객관적이지 않고 약간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판단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난 지금까지 그 모든 기출문제를 봤을 때 이 반어법을 사용해서 이런 선지가 맞았던 적이 내 기억에 한 번인가 밖에 없어. 김광규의 묘빙형이라는 작품에서. 근데 그 작품도 누가 봐도 이거 반어법이다. 정말 확실하게 이거 누가 봐도 반어법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그 정도의 작품이 나와야 출제자들도 야, 이거 반어법이다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애매한 작품, 그런 작품들은 일단 출제할 만한 그런 용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 이렇게 가장 전국에서 집중된 형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험인데 거기서 까딱 판단에 미스가 생기면 거기서 시비가 걸려봐. 얼마나 피곤해지겠어. 그러니까 반어법, 반어적 표현 이런 게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정말 희박해. 반면 역설적 표현, 역설법이나 연세법 같은 경우는 어때? 얘네들은 가능해. 왜? 표현적인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왜? 텍스트만 보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역설법이 뭔데? 표현과 표현이 서로 어긋나는 거, 충돌하는 거잖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왜? 그냥 텍스트니까. 연쇄도 마찬가지지. 연쇄법이라는 것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열거가 되는 기법이잖아. 이거 그냥 글자가 그렇게 써 있어. 표지를 찾을 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직유법은 판단하기가 쉽지만 은유법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랑 마찬가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뒷부분은 어때? 시적 긴장을 형성한다. 이거 고려할 가치가 있나? 없어. 왜?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이거
100% 맞는 말이야. 100%. 왜? 일단 좋은 작품에는 모두 시적 긴장이 들어있고 우리가 배우는 작품은 모두 좋은 작품이야. 그러니까 시적 긴장감이라는 건 그냥 패시브로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적 긴장감이라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시적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작품은 어떤 건데?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해? 안 돼. 그러니까 시적 긴장은 물론 설명하면 설명할 수가 있지. 극적 긴장감이라는 게 그냥 너버스한 거라면 시적 긴장은 텐션이야. 이 인텐션과 익스텐션, 내연과 외연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이 시적 긴장이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반어법, 도치법, 역설법, 수미상관, 그냥 모든 표현에서 시적 긴장은 다 가능하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다?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다. 근데 이런 무조건 맞는 선지가 여러 개가 있어. 무조건 맞는 표현 몇 개 더 생각해 볼까? 또 뭐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판단하기 애매한 애들 있지? 분위기를 형성한다, 주제를 형상화한다, 여운을 강화한다.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여운 강화 안 하는 작품 뭐가 있는데? 주제 형상화 안 하고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는 작품 뭐가 있는데? 얘네들은 판단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맞는 애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의태어나 의성어를 콕 집어서 물어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정답이 되기가 힘들다. 왜? 의태어라는 건 모습을 흉내낸 말이고 의성어라는 건 소리를 흉내낸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이 둘을? 예를 들어서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 이 졸졸이라는 단어가 의태어야 의성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누구는 의태어라고 판단하고 누구는 의성어라고 판단하겠지.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눈이 펑펑 내린다. 어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쳐서 나온 단어가 뭐야? 차라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걘 그나마 정답이 되기가 쉽다. 하지만 의성어나 의태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는 좀 쉽지 않다. 알겠지? 그리고 이 뒤에가 이렇게 무조건 맞는 선지가 아닐 때가 있겠지. 즉 공식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라는 문장은 두 개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지. 왜? 이 둘은 그냥 세트 메뉴니까. 문학, 특히 서정갈래에서는 어떤 것을 반복해도 그냥 운율이 형성돼. 약속이지. 시어를 반복해도, 시행을 반복해도, 시구를 반복해도, 특정 어미를 반복해도 그냥 운율이 형성되는 거야. 그냥 하나의 조건이지. 근데 이 두 개가 세트가 아닌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의인화를 활용해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또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친밀감을 드러낸다. 이런 선지들이 있겠지. 얘네들은 이 두 항이 서로 세트가 아니다. 별개야. 이 조건과 이 조건, 이 각각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절한 선지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정답이 될 가능성 자체가 다르다. 얘가 정답이 되기가 훨씬 쉽겠지. 왜?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 조건을. 얘네들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이거 뭐랑 똑같아? 이 문장은 땅이 젖어 있다. 이런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눈이 와서 땅이 젖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야. 특정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진다. 왜? 조건을 충족하기가 더 까다로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은 뭐 이런 거지.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수미상관을 활용해서, 선정후경을 활용해서,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정답이 될 가능성 자체가 좀 적어. 왜냐? 예를 들어 100개의 작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100개의 작품 중에 90%는 뭔가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작품이야. 그지? 근데 이 100개의 작품 중에서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는 작품은 50개도 안 될걸?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 수미상관이라는 이 단어가 좀 임팩트가 강하고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되게 높은 확률로 정답이 될 것 같지만 100개 중에 수미상관이 나오는 작품? 한 30개도 안 될걸? 그러니까 그 표본 자체가 적기 때문에도
정답이 될 확률이 좀 낮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정답이 되기가 좀 어려운 선지가 또 뭐가 있냐면 상대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 또는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 원경과 근경은 멀고 가깝다라는 개념이잖아. 근데 멀고 가까움은 주관적인 기준이지. 예를 들어서 얘는 나한테 가깝지. 너한테 멀잖아. 네 앞에 있는 그 지우개는 너한테는 가깝지만 나한테는 멀지. 이런 상대적인 개념은 판단이 애매해. 물론 이런 게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 종종. 근데 그런 케이스는 진짜 누가 봐도,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멀고 가까움이 명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 눈앞에 있는 꽃,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구름. 그 정도로 거리가 확연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정도는 돼야지 이런 선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지. 뭐 이런 선지가 시에서만 나오냐? 아니, 소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그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 보면은 재밌는 게 애초에 정답이 될 수 없는 선지가 너무 많이 나와. 소설을 생각해 볼까? 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장면마다 서술자가 변화된대, 달라진대. 가능하겠어? 애초에 서술자가 달라지는 소설 자체가 거의 없어.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겨우 한 요만큼 바닥을 제시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그 안에서 서술자가 바뀌는 게 가능하겠어? 그리고 뭐 꿈과 현실이 반복 교차되는 경우, 반복 교차되려면 꿈에서 현실, 꿈에서 현실 이 세트가 2번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만족하기가 너무 까다롭지. 또 우리가 입체적인 특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정답이 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연속상의 사건이 나란하게 전개되는 거, 병렬적 서술이라고 하는데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지. 근데 우리가 푸는 그런 시험 지문에선 정답이 되기가 꽤 어렵다.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뭐 이런 것도 영화 드라마에선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지문에선 정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런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선지를 정답으로 제시할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5가지 선지 중에서 최소한 2개, 많으면 3개도 날라가. 그럼 정답률이 20%가 아니라 막 40%, 50%에서도 고를 수가 있겠지.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정말 난이도가 쉬워진다. 이런 뭐 편법이나 야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빅데이터에 의하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꼭 생각해서 복습하면서 적용해봐. 알겠지? 개꿀이지?